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덕성의자대학교의 정수희라고 합니다. 오늘 2024년 덕성의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동계 교수 학생 심포지엄의 첫 번째 발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생산지에서 브랜드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지역의 문화 자원이 어떻게 도시의 지역 브랜드로 발전해 가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도시를 변화시키는가, 도시의 영향력을 발휘시키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들을 만광국이 있고요. 실은 지난번 발표에서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었던 가나자와의 사례,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마구 꽂혀 있는 새로운 지역의 사례들을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나자와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을 대표하는 공예 도시이죠. 이 도시는 인구가 약 40만이 조금 넘는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통 문화가 남아 있어서 뭐 소교토라고 불린다든지 일본을 대표하는 어떤 전통적인 경관을 가진 굉장히 사랑받는 관광지로서 유명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자와는 가나자와의 상위에 이시카와 현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시카와 현은 스스로 공예 왕국을 하나의 현의 브랜드로 내세우면서 일본의 전통 공예가 집중되어 있는 어떤 공예 왕국으로서의 자신들의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이시카와 현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가나자와이고요. 실제로 가나자와 시에는 이시카와 현청이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현청이 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나자와는 공예 왕국 이시카와를 대표할 만한 굉장히 다양한 공예 산업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가나자와는 사실은 이시카와 현이 공예 왕국으로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가나자와는 공예 도시로서의 국제적인 브랜드를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자와가 공예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만들어온 과정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노력들에 기반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45년, 1946년경에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이 설립되면서부터 그 시작점을 우리는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나자와가 조금 더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에 기반해서 공예도시의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노출시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 그 이후에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로 이어지는 시기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자와는 꽤 오랫동안 이렇게 공예 도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곳곳에 다양한 공예와 관련된 인프라들을 조성을 하게 되죠. 그 인프라들은 뭐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움직이는 조직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창조적인 인력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인프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또 결과물로서, 그리고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또 만들어내는 다양한 콘텐츠웨어로서의 인프라들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가나자와는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나자와는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공예 자산들을 실제로 창출해내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볼 수가 있죠. 최근에 제가 가나자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꽤 여러 번 다녀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도 오랜만에 한 5년 가까이 만에 이 가나자를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가나자는 여전히 굉장히 전통적인 분위기와 공예 도시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 여전히 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그 가나자와의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던 그 상황들, 풍경들에 굉장히 제가 깜짝 놀라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작은 도시의 이 외국인들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 어떻게 알고 이 낯선 도시를 방문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저도 이들과 함께 도시를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갔을 때 있었던 뭐 대표적인 금방 뭐 공예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로컬 푸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로컬 상품, 굿즈 같은 것들 여전히 잘 만들어져서 유지되고 있었고요. 뭐 새롭게 관련해서 가나자와 되게 다양한 공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나자의 서무공예에서 기반을 한 뭐 이렇게 어떤 패션 브랜드가 상점에 입점해 있다든지 뭐 관련해서 다양한 뭐 이렇게 현대적인 디자인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다든지 이전보다 훨씬 더 재밌어진 가나자와를 경험을 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외로 호텔 아래층에 있었던 스타벅스에서 경험을 했었는데요. 스타벅스를 갔더니 이렇게 스타벅스 굿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스타벅스 굿즈 중에서 가나자와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양식을 그대로 스타벅스 굿즈로 활용을 한 쿠다니아키 양식의 스타벅스 굿즈 제품을 팔고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제가 막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그 제품들을 구경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굿즈보다는 꽤 비싼 가격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한 5, 6만 원 정도 그 머그컵 하나에 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가나자와에 방문을 해서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그 정도의 기업과 그 정도의 어떤 일종의 특산품이잖아요. 전통적인 공예품을 변형시킨 형태의 어떤 기념품을 사갈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감탄을 하면서 제가 이 가나자를 둘러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나자는 꽤나 그 공회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그것들을 지금 현대화된 2024년의 흐름에 맞게 확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발표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그 도시 브랜드로서의 공예 도시 브랜드를 잘 확장하고 그 인지도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그 도쿄에 위치하고 있었던 국립공예관이 가나자와로 이전해 오는 그런 어떤 성과를 또 도출하기도 한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일본 사가현의 아리타정과 나가사키 현의 하사미정의 사례입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 도자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은경 선생님을 비롯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역들은 일본 큐슈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본 그러니까 어떤 일본 백자 생산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도자 생산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밀사적인 정체성, 역사적인 정체성이고요. 지역 소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도시라고 하기도 그렇죠. 작은 마을들이거든요. 이 마을들 역시 지금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 지역에는 정말 노년층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노년층이 대부분인 어떤 그런 지역으로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리타를 비롯한 뭐 이마리 뭐 그리고 그 주변 지역들은 그 도자 문화라는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 아직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직까지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뭐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살펴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 역시도 제가 처음에 갔었던 그 느낌과는 다르게 계속 쇠퇴해져 가는 부분들은 느껴지기는 합니다. 최근에도 다녀왔는데요. 정말 코로나 이후에 정말, 뭐 축제 때 가면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도시의 분위기가 정말 침체되어 있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저도 돌아오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이러한 여러 지역들의 어려움들, 그리고 지역이 가진 문화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서, 이제 이것들이, 단일한 어떤 지역의 경쟁력만을 가지고서는 하나의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그것들을 일본 유산이라는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확장된 브랜드로,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로 지역과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문화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 유산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거 역시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종종 말씀을 드린다든지 예전에 발표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본 유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2025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전역에 100개의 사업지를 선발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더 2015년부터 시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2020년, 2021년을 기점으로 100개가 넘는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유산 제도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요. 기존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활용 제도들은 사실상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보호해서 문화유산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문화유산에 포커싱이 맞춰져 이 문화유산과 지역의 관계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문화유산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함께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유산은 음, 문화유산 개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각각의 가치를 연결해서 그것을 하나의 큰 상징 의미 그리고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유산 제도가 스팟 단위로 하나하나 개별의 어떤 문화유산의 가치 그리고 문화유산의 지정을 중심으로 집중되었다면 일본 유산 제도는 하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의 테마 안에서 연관된 문화유산 간의 결합, 그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 간의 결합을 유도하면서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의 지역 브랜드를 발생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일본 사가현과 나가사키현 역시 이 일본 유산 제도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지역은 두 지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지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가현의 가라치시, 그 다음에 어, 이마리시, 그다음에 다케오시, 우리시노시, 아리타전과 같은 지역들과 나가사키현의 사세보, 히라도, 하사미전과 같은 지역들이 함께 결합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 테마 안에서 일본 유산이라는 사업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 테마는 일본 자기의 고향 히젠, 백화 요란의 도자기 산책이라는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스토리에 기반을 해서 묶여지게 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지역들은 이 일본 유산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일본 유산 사업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 선발이 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낯서실 수 있긴 한데 그 일본 유산 제도에 일본 유산 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들에서 이제 모아놓은 문화 유산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관련된 유적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뭐 가마 뭐 아니면은 혹은 작품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무형의 기술이라든지 무형의 문화들 혹은 도공들이 먹었던 음식들 그리고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어떤 축제라든지 뭐 다양한 행사들 같은 것들을 모두 포함시켜가지고 지역을 구성하는 문화 자산 그리고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 자산으로 선출해가지고 신청을 한 걸 볼 수가 있었죠. 이 중에는 이미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 된 유산들도 있고요. 사실은 이들 유산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의가 어떤 역사적 의의로 본다면 개별의 의의는 조금은 미흡해서 미약해서 가려져서 사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유산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유산의 가치 안에 작은 유산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이것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하나의 더 큰 브랜드로 확장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효과성을 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본 유산 제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 초기는 조금 살짝 지난 것 같고요. 한번 이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접어들면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지역 안에서 다양한 어떤 작은 도시들 혹은 문화적 어떤 영향력이 작았던 지역을 문화적인 어떤 매개를 통해 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발점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본 유산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아리타정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리타야 도자사 하시고 미술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지역입니다. 일본 백자의 처음 뭐 조선의 도공 이선평이 이곳에 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갔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선평이 이곳에 들어가서 일본의 첫 백자가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어떤 그 도조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굉장히 추앙받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실제로 뭐 한국과의 어떤 그 도자 영향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그 역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사적인 정체성과는 별도로 지금 2024년의 아리타는 사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지역이 가진 역사적 정체성을 현대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어떤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아리타도 나름 현대적인 적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죠. 지금 보고 계시는 1616 아리타 재팬 같은 경우는 여기 요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접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접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그 전통적인 아리타 약기의 어떤 형태와 어떤 방식에다가 뭐 국제적인 뭐 세계적인 어떤 디자이너들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현대적 디자인으로서의 새로운 아리타 양식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도자기 중에 하나죠. 저도 아리타에 가가지고 막 바리바리 싸들고 집에 사들고 와가지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그 아리타의 정신은 잘 느껴지면서도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게 재해석이 되어졌다는 면에서 굉장히 저도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좋은 하나의 또 아리타의 는 굉장히 많은 작은 소형 도자기 상점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뭐 맘먹고 아리타를 가가지고 도자기 쇼핑 좀 해볼까 하고서 그 지역을 둘러보지 않는 이상 개인 관광객들이 그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좋은 도자기를 골라서 사는 것들은 꽤 쉽지 않은 그런 또 방식이죠. 그래서 아리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아리타 세라라고 하는 복합 문화 공간들을 지금 만들었고요.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아마 오른편이실 것 같은데요. 오른편에 있는 건물들 있죠. 거기가 복합문화공간인 알타세라입니다. 거기에는 아리타를 대표하는 아리타 브랜드들이, 개별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음, 아리타하우스라고 하는 또 숙박시설이 입지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또, 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또 음식점이, 레스토랑이 입점해 있기도 하고요. 시골 마을 아리타에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런 새로운 어떤 접근을 통해 가지고, 아리타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기지로서의 역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뭐 다양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뭐 물론, 아리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미 도자 생산지, 도자, 어, 생산과 도자의 어떤 문화로서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 대학도, 근데 아마 폐교됐다고 제가 얼핏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학도 있고 관련된 협동조합도 있고 다양한 도예가들도 이미 이곳에 어느 정도는 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본 유산과는 별도로 또 아리타는 자발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리타의 옆에 있는 이 하사미 지역에 제가 요즘 꽂혀 있습니다. 이 하사미 지역 같은 경우는 도자사, 일본 도자사에 좀 더 일본 근대 도자사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 근대 도자와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사미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가면서도 사실은 저조차도 이 하사미는 아리타와 이마리를 방문했을 때 같이 곁다리로 사이드로 가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앞에 여기서는 이제 고급스러운 단어로 일상작이 민간작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B급작의 생산지라는 이미지를 저도 가지고서 그냥 시큰둥하게 둘러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하사미 지역에 갔더니 새로운 변화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하사미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하사미는 일본 유산 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아까 말씀드린 히젠 도자의 어떤 생산지, 대표적인 생산지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아리타와 이마리의 어떤 영광에 가려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그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비운의 도자 생산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사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사미 역시 여전히 150여 개가 뭐 150여 개에 가까운 뭐 넘는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그런 어떤 관련된 도자 관련 산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도예가들이라든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이 지역에 여전히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역시 산간 지역이고요.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하사미는 그런 아리타와는 달리 또 하나 이겨내야 할 하나의 지역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사미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어쨌든 도자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아리타의 영광에 가려진 아리타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스스로도 그것을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사미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뛰어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먼저 하사미 지역의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백화유란의 뭐 이렇게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큐슈 지역 일대 그 뭐 사가, 나가사키 일대에 그 도자 생산지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타가 이 부분, 그리고 이마리, 그 다음에 하사미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사미는 뭐 이렇게 전형적인 어떤 도자 생산의 어떤 입지를, 도자 생산, 가마토가 입지할 수 있는 뭐 나무가 많고, 그다음 비탈지 산 언덕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물이 흐르고 있고 등등등등의 어떤 도자 생산지로서의 자연 환경들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다만 이곳에서는 아리타나 이마리 일대에 생산했던 고급 자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생산에 어떤 적합한 민간 자기들, 뭐 지금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면 OEM 자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문 생산 자기들이 주로 생산되었던 도자 생산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리타 이마리에 가려져요. 우리가 도자 공부하는 우리도 아리타 이마리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사실 하사미까지는 그냥 곁다리로 공부하면서 넘어간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미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잘 인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다미는 좀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생산되고 있는 하사미 도자기의 스타일입니다. 앞에 하사미 도자기들은 사실 이렇게 조금은 투박하고 거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런 느낌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조금은 이제 현대화된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것들을 반영을 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어떤 감각으로 이것들을 재구성해서 재해석해서 이렇게 하사미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하사미 포슬린 그리고 하사미 어, 또 이제 컬러풀한 하담이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두 파트로 나뉘어져 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들이 지금 현대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에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층들의 입장에서는 아리타 야끼보다 이 하사미 야끼가 더 익숙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일본의 유명 뭐 서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소품들을 파는 지역에 가면, 파는 샵들에 가면은 이 하사미 야끼들을 종종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여기 실제로 보면 지금 29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제가 쇼핑몰 화면을 지금 캡처해가지고 잠깐 올려놨는데요. 우리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에도 입점을 해 있을 만큼 굉장히 인지도를 가진 하나의 브랜드로 이것들이 재해석하고 성장을 시켜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사미 야끼 같은 경우는, 하사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디자인적인 재해석, 디자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또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경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면서 그 안에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 수 있고 거기서 정말 창조적인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예술 문화 공간들을 조성하는 데 역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지도 일대 지역이고요. 보면 히로파라고 되어 있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코바, 그 다음에, 어, 오치, 그 다음에 뭐, 비로드라고 하는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사실 아주 넓은 지역은 아니고, 지역 내에서 이제 작은, 뭐, 우리 학교 캠퍼스 정도 되는 정도, 그 캠퍼스보다도 작을 것 같아요. 한 운동장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일 것 같은데, 그 정도 크기에서 진행이 되는 어쨌든 특화된 공간들을 조성을 합니다. 이 히로파라는 공간은요, 이제 이 특화된 공간의 중심 공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요 히로파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히로파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은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감각적인 어떤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조형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디자인샵 그리고 전시를 할 수 있는 갤러리라든지 복합문화 공간, 카페 같은 것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작은 시골 마을에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체 브랜드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 지역 로컬 디자인 상품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 코어바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어떤 헤드라고 할 수 있는 헤드오피스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고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만 오픈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우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에 있는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그 빈집을 창의적인 어떤 예술가들이와 레지던시라든지, 어떤 회의 공간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간 역시 이 히로파와 굉장히 뭐 걸어서 5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접하게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으면 원래 하사미를 대표했었던 관광지였던 그 야키모노 코엔 도자기 공원이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전통적인 가마라든지 실제로 하사미 자기를 살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쇼핑몰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인접해 있어서 구 관광 시설과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장소가 결합이 되면서 하사미의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가보면은.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그런 두 개의 상반된 경관들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하사미의 이런 어떤 자체적인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려는 노력은 지역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 중에 하나가 이 하사미가 넷플릭스 재팬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런 하사미 야끼의 대표적인 기형 중에 하나인 이게 뭐 메밀국수 그릇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작은 이렇게 뭐랄까요? 뭐 반찬이라든지 작은 요리들을 담아주는 뭐 우리로 치면 종지보다는 좀 클 것 같은데 메밀국수 종지 같은 그런 개념의 소카조코라고 하는 그 기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작품들을 여기에 반영을 한 한정 굿즈를 만들어내는 게 하사미 야키하고 콜라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한정품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는 게 올해 11월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미 한정 판매가 끝났는지 지금 여전히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 기묘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컨텐츠를 이렇게 그 도자기의 표면에다가 입혔다든지 이거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오징어 게임의 이미지 이렇게 입혔다든지 넷플릭스의 로고 디자인을 이렇게 또 형상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또 제품에 입혀서 콜라보를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런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죠. 정말 말 그대로 로컬 브랜드가 이제 더 이상 로컬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지금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이 기업과 결합을 하면서 더 이상 로컬이 아닌 글로컬 브랜드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삼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발칙한 시도들은 그 이전부터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그 애플 본사, 실리콘밸리였나요? 하여튼 애플 본사, 애플 스토어 본사 한정 굿즈에 그 거기서 애플 로고가 박혀 있는 정말 본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애플 머그컵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머그컵 역시 하사미 야키의 양식을 따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시도들이 이제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그냥 정말 아리타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브랜드 하사미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브랜드 하사미로 계속 탈바꿈을 하면서 젊은 층들,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 뭐 그 이후에 뭐 알파 세대들한테 뭐 새로운 어떤 세대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게 이 하사미자기, 그리고 하사미라는 지역의 브랜드의 어떤 지금의 성과, 그리고 지금의 변화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면서 사실 이 지역을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가서 이제 현장 조사도 진행을 하고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좀 더 확장시켜 보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제가 좀 이렇게 구구절절 여러 이야기들을 전달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문화유산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자. 그리고 이전에 정말 설명식으로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일방적인 형태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나 어떤 의의를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체험하도록 만들어내자. 그리고 역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친근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접근할 때 훨씬 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요즘 가장 이제 주목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연구자다 보니까 이런 그 지역이라는 것이 이 문화유산과 결합했을 때 과연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이 어떻게 브랜드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과 문화유산의 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사미야키의 예를 들어본다면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지정된 문화유산으로서 하사미야키의 존재를 첫 번째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사미야키이긴 하지만 아직은 지정되지 않은 조금은 어떤 뭐랄까요 유산으로서의 흔히 말하는 어떤 그 규정화된 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조금 미흡한 그런 하사미 악기가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를 또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어떤 유물, 실제적인 작품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생산되어진 생산지로서의 하사미 자체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것은 이제 메이드 인의 개념으로서 말 그대로 생산지와 그 어떤 도자기 혹은 생산지와 문화유산의 관계에 어떤 주목을 한 접근이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의 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문화유산과 지역의 상생을 꾀한다면 이게 메이드 바이의 개념으로 넘어가서 하나의 독자적인 상품 브랜드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사미 야끼가 넷플릭스와
콜라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플이라는 대기업을 대표하는 상품의 어떤 그 납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독자적인 상품 브랜드로서의 이것이 발전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 자체가 이제는 하삼이 하면은, 거기에 도저히 괜찮지. 거기 완전 트렌디하잖아. 그 지역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뭐 등등등등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도시 브랜드로서의 지역이라는 것이 문화유산과의 결합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제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어쩌면 다소 길었을지도 모르겠고, 다소 여러분들에게는 낯설고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우리에게 어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어떻게 지역을 어, 다시 살릴 수 있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유산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라는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의 시도였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